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리얼 페스타 서울에 처음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에픽게임즈 재팬의 시노야마 노리야키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일본의 개발자를 저희가 매일 서포트하면서 축적해온 언리얼 엔진 5, 특히 그래픽 관련된 기능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세션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에서의 언리얼 엔진 활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게임 사용 예시입니다. 스퀘어 에닉스의 파이널 판타지, 킹덤 하츠부터 페르소나 3, 하이파이 러쉬, 피크민 4와 같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작품까지 폭넓은 게임에 언리얼 엔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게임뿐만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언리얼 엔진이 다수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인데요. 영어나 한국어로는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프리큐어라고 부르는 작품입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 하나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이 엔딩에 사용이 되고요. 배경뿐만이 아니라 캐릭터 자체도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또 워크플로우 자체를 블로그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과거의 내용이긴 한데요. 자세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망가, 만화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배경의 레이아웃을 언리얼 엔진을 실제로 사용을 해서 정하고요. 이를 렌더링하고 리터치해서 최종 만화로 완성을 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만화 잡지인데요. 여기에 사용이 되는 배경 역시도 언리얼 엔진으로 그려졌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일본의 컨텐츠 중에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렌더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 호주에서 일본의 스타일라이즈드 테크닉스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는 아닌데요. 에픽 디벨로퍼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스타일리즈한 표현에 관심이 있으시면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스타일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리얼한 그래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유니크한 작품이나 사례 그리고 작년에 저의 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은 PC나 모바일이 아니라 콘솔이 메인인 시장입니다. 플스5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에서 동작을 하도록 매우 엄격한 최저가가 게임에는 요구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디게임보다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 디벨로퍼 릴레이션즈가 주로 활동하는 상대하고 있는 고객들은 유상 지원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에픽게임스 재팬의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을 전문으로 서포트하는 엔지니어가 5명 있습니다. 데일리로 서포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E5를 출시한 이후 저희 디벨로퍼 릴레이션스가 어떠한 투쟁이라고 하시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UE5에서 에픽이 발표한 데모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UE5의 첫 번째 데모입니다. 무한한 폴리곤을 실시간으로 렌더링 할 수 있는 나나이트를 탑재한 것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루멘, 또 스카이라이트, 디렉션 라이트 이걸 두는 것만으로도 이마만큼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구현한 루멘이 소개되었습니다. 때문에 라이트를 위해서 하루 정도 기다릴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진 것이죠. 나아가서 다음 해에 발표된 시티 샘플입니다. 맨해튼하고 거의 유사한 크기의 도시를 작성을 했고 플스에서 리얼타임으로 구현을 해서 오픈월드 데모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프로시저에서 대자연을 생성하는
데모 역시도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샘플 프로젝트 아마 여러분 다 다운로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도를 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를 쭉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많은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냈고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많은 분들이 UE5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폴리곤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라이트 베이킹 없어도 된다. 동적인 GI가 가능하다. 메가스캔 무료 에셋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에셋을 생성하지 않아도 그냥 리얼스틱한 씬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프로세서에서 언리얼 엔진에서 오픈월드로 적용을 해주고 있다. 자유자재로 오픈월드에 있는 모든 걸 사용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반면에 신중한 개발자 분들께서는 또 저희에게 많은 코멘트를 주십니다.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에서 풀이 전혀 안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것은 암석, 금속, 캐릭터는 제외하더라도 무기 물질만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 샘플 매트릭스 데모입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나뭇잎이 전혀 없죠. 계절상. 그냥 절묘하게 가을 이후를 나타낸 것입니다. 나무에도 나뭇잎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데모에는 잎도 풀도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히 사양이 높습니다. 요구 스펙이 너무나 높은 상황입니다. 더 있습니다. 시티 샘플 데모를 보시면요. 캐릭터 이미지가 새카맣다라는 거 여러분 보신 분들 눈치채실 것입니다. 네, 절묘한 계절에 부합이 되어서 또 날씨가 좀 어두컴컴하다 보니까 눈에 띄진 않습니다만 캐릭터가 좀 까맣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건물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입장에서 저희들이 해왔던 일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데모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언리얼 엔진 5를 쓰시게 되었지만 이러한 분들과 정말 데일리하게 검증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리얼 엔진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디파인하고 있고요. 또 고객의 언리얼 엔진 5에 대한 애매한 기대치에 대해서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세션의 컨셉은 저희가 수년간 서포트를 하면서 얻게 된 기술적인 바운더리, 경계선을 여러분들께 쉐어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다양한 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라고 하면 500개 정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크게 세 가지에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UE5를 오랫동안 다뤄보신 분들께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게끔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중요한 디스클라이머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은 이게 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하지만 에픽 게임스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제한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반대로 언리얼 엔진 잘하는 강점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UE5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5.5에서도 대폭 진화,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제한점들도 많이 개선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개가 늦었습니다. 에픽 게임스 재팬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 리드를 하고 있는 시노야마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사케 소믈리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오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맛있는 사케 가게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한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꼭 연락 주세요. 메일 주소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멀티프레임 프로세싱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언리얼은 정말 다양한 처리를 복수의 프레임으로 분산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를 주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4K, 8K, 어떤 시대든 사실 아무리 성능이 GPU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최고의 해상대로 출력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시대의 렌더링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자, 이건 4K 네이티브로 렌더링한 CT 샘플이 되겠습니다. GPU 성능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이번 GPU는 57.33ms, 20fps보다 떨어졌습니다. 또 물량이 증가하고 해상도가 높아지고 또 렌더링 기법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로 풀 해상도를 렌더링하는 것은 매우 고부하가 됩니다. そしてご存知の方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언리얼 엔진은 TSR, Temporal Super Resolution이라는 업스케일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데스 오브 필드까지를 저해상도로 렌더링한 후에 TSR에 의해서 타겟 해상도로 업스케일하는 기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TSR에서 1080p를 4K로 업스케일한 이미지입니다. 이쪽이 4K고요. 지금 제가 바꿨는데 그 자동차 부분을 보시면 차이가 잘 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TSR은 처리 부하를 크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K 네이티브에서 57.33mHz였던 것이 26.08로 매우 저부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TSR은 매우 강력한데요. 나나이트나 루멘도 출력 해상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부하도 TSR 사용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회사들이 있죠. 유사한 안티-엘리어싱 AA를 제공하고 있지만 언리얼 엔진 내재라는 의미에서는 TSR, 루멘이나 나나이트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품질 업스케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TSR은 과거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TSR은 타깃으로 하는 고해상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샘플을 모아야 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출력한 해상도가 타겟 해상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내부 해상도가 낮아지게 되면 고해상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거 프레임을 참조할 필요가 생겨납니다. 만약 내부 해상도를 더욱더 낮추게 되면 더더욱 오래된 이미지도 참조해서 고해상도를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60프레임이 아니라 30프레임이라면 같은 프레임 개수라고 하더라도 시간으로 생각하면 2배 더 오래된 프레임을 참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냐면 너무 저해상이거나 프레임 레이트가 느려지게 되면 TSR은 아주 오래된 프레임을 참조할 필요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화면 전체에서 고스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례는 다소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내부 해상도가 25%로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모든 이미지가 매우 흐릿한데 다만 카메라가 정지해 있으면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간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TSR에 의해서 점점 더 고해상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4분의 1 해상도로 렌더링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업스케일이 되기 때문에 TSR이 가진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GPU가 아니라 어떤 원인이든 간에 FSP가 저하되면 TSR에서 고스팅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GPU나 그래픽 표현이 낮은 부하라 할지라도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게임 로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처리에서 CPU 부하로 인해서 처리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TSR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 부하는
동적인 해상도 변화 등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화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CPU 등의 처리 속도 저하도 충분히 최적화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TSR의 수렴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스탯으로 디버깅 표시를 하거나 어느 정도 이전 프레임을 참조하게 되는지 등의 상세한 내용은 문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TSR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TSR은 과거의 여러 프레임을 참조하는데 그 변화분이죠. 벨로시티로부터 산출하게 됩니다. 즉, 속도가 적절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TSL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속도 벡터가 나오지 않을 때 TSR의 작동 방식인데요.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약간 애매하죠. 이 부분이 고스팅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도 벡터를 표시해 보면 오브젝트가 회전하고 있는데도 벡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속도 벡터를 올바르게 출력하도록 수정한 부분입니다. 속도 벡터를 출력함으로써 고스팅이 사라졌죠. 이게 잘 뻑뻑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은 지금 이 동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도를 잘 낼 수 있을까요? TSR 도큐멘트가 5.4부터 대폭 업데이트된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TSL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달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읽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만으로도 한 권 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좋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복수 프레임 처리입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5의 실시간 GI 기능이죠. 루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루멘의 처리 과정을 대략적으로 도식화해 봤는데요. 다만 하나하나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곳은 이 루멘의 계산 부분입니다. 런타임 계산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계산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만큼 많은 복잡한 계산을 단 하나의 프레임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 쟁점입니다. 하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루멘은 루멘 내부의 복수의 처리를 각각의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나눠서 처리함으로써 한 프레임당의 부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GI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의 프레임으로 분할한다라는 말은 점차 서서히 올바른 라이팅에 수렴해 간다라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천장을 한순간에 닫고 스카이라이트를 차폐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순식간에 화면 전체가 새까맣게 돼야 되죠. 순식간에 화면 전체가 새까맣게 바뀌어야 되는데 루멘이 계산한 GI 성분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분들로부터 이러한 시간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요.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100%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I의 지연이 크게 나타나는 사례가 이미시브 라이팅입니다. 이미시브로 라이팅된 장면에서 카메라를 스위칭하게 되면 처음부터 루멘 라이팅 계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우 눈에 띄는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미시브 라이팅이 아직 실험적인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험을 검증 중이긴 합니다.
자, 멀티프레임 처리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UE5는 리얼타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 프레임을 합성하거나 처리를 복수 프레임에 분산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방법이지만 고스팅이나 지연 등의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시브 베이스드 라이팅은 아직 실험적입니다. CT 샘플의 밤 장면이 저희가 릴리즈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샘플입니다. 또 자세히 보면 다양하게 이미시브 라이팅의 제약 등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시브 라이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한계를 알고 싶다면 CT 샘플을 잘 검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발표의 가장 긴 섹션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화와 스트리밍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주로 나나이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나이트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오늘 앞의 세션에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서 상세한 설명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초하이 폴리곤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하이 폴리곤뿐만이 아니라 많은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얼타임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나나이트는 언리얼 엔진 안에서의 호칭인데요.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버추얼라이즈 지오메트리라고 불립니다. 매우 고밀도의 폴리곤은 데이터 사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기도 어렵고 또 렌더링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지오메트리를 가상화해서 스트리밍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 기술은 마찬가지로 텍스처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버추얼 텍스처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나나이트를 알기 위해서는 버추얼 텍스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텍스처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플한 그림이라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텍스처를 사용할 때 왼쪽과 같이 메모리를 텍스처로 모두 로드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추얼 텍스처는 텍스처를 부분적으로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지금 보이는 부분만 텍스처를 로딩을 하는 것이죠. 랜드스케이프가 클 경우 지금 보이는 부분의 텍스처만 읽어오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스트림 아웃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텍스처 메모리의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버추얼 텍스처의 장점입니다. 이 버추얼 텍스처는 밉 맵 내부적으로도 부분적으로 로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예를 들어서 광대한 랜드스케이프에서 나에게 보이는 부분, 가까운 부분만 고해상도로 밉을 로드하고요. 멀리 떨어진 부분은 저해상도의 밉을 로드함으로써 고해상도 밉의 로드량을 크게 줄여서 메모리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나이트는 이 버추얼 텍스처의 폴리곤 버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LOD 대신에 사전에 폴리곤 오브젝트를 클러스팅하고 민맵처럼 계층화를 합니다. 자, 그럼 나나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프셋을 적용해서 거친 상태가 되도록 한번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거친 상태는 카메라에서 더 멀리 떨어졌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잘 알 수 없는데요. 거리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디테일이 바뀝니다. 이때 LOD의 변화처럼 건물 전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 클러스터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나나이트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나나이트이지만 버추얼 텍스처와 같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나나이트도 버추얼 텍스처도 화면에 나타내는 오브젝트의 세부 수준을 확인해서 스트리밍을 시작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텔레포트하거나 카메라가 전환이 된 이후에 그 프레임부터 나나이트가 스트리밍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리밍이 바로 안 돼서 일부 오브젝트의 폴리곤이 순간적으로 거칠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만약에 카메라가 정해져 있고 또 오브젝트도 결정이 되어 있는 컷씬 같은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시네마틱 프리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네마틱 프리스트리밍입니다. 무비 렌더 큐를 이용을 해서 사전에 어떤 오브젝트가 로드가 될지를 저장을 하고요. 또 실제 런타임 시에 해당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사전에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버추얼 텍스처, 버추얼 지오메트리의 지연을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티 샘플 매트릭스를 구축을 할 때도 컷신에서 활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아직 엑스페리멘털이라서 여러분 언리얼 엔진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컷신에서의 대응은 가능하지만 일반 게임 플레이 중에 랜덤으로 카메라가 전환이 되거나 갑자기 텔레포트를 하거나 이럴 때는 유이가 사전에 로드해야 할 오브젝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읽어야 할 나나이트 또 버추얼 텍스트를 알 수 없어서 준비를 못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눈에 띄는 스트리밍 딜레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페이드 인 이런 기법을 통해서 살짝 감추는 방식으로 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버추얼 텍스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의점이 있습니다. 많은 일본의 디벨로퍼 분들께서 좀 애로사항으로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최초 밉 사이즈는 버추얼 텍스처의 타일 크기입니다. 이 타일 크기는 디폴트로 128 곱하기 128. 그거보다 더 작은 밈 맵은 생성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고주파 텍스처, 하이 프리퀀시 텍스처를 민맵이 모자라서 모아레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추얼 텍스처의 현재 제약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SR의 쉐이딩 리젝션 닷 플리커링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모아레 문제를 크게 개선을 해줍니다. 이는 스케일러빌리티가 하이 이상으로 엔진 렌더링에 안티 스케일러빌리티일까요? 그래서 하이 이상으로 설정이 된 경우 기본적으로 켜집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부 카메라 앵글에서는 여전히 무아래가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때는 버추얼 텍스처가 아닌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버추얼 텍스처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아래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상화와 스트리밍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일정 메모리 안에 큰 데이터 사이즈의 폴리곤, 텍스처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버추얼 텍스처와 나나이트는 가상화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로드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고속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스트리밍이 제 시간에 또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저해상도의 오브젝트 텍스트가 순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컷신에 대해서는 솔루션이 하나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텔레포트 이런 것들은 대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페이드인이라던가 기타 대응 조치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섹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 에셋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퀵셀 메가스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메가스캔즈는 현실 오브젝트에서 생성이 된 3D 에셋 라이브러리로 대량의 오브젝트, 머티리얼과 텍스처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언리얼 엔진 사용자 분들께서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는 이 메가스캔스 에셋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기 위한 브릿지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에셋과 UA5의 나나이트 루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리얼타임으로 최종적인 그림을 확인하면서 씬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너무나 멋진 일이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습니다. 퀵셀 에셋을 사용을 해서 고속으로 하이 퀄리티 모크 또 테스트 장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클라이언트들께서 활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렌더링 결과가 그다지 깔끔하지 않다, 노이즈나 라이팅이 좀 이상하다, GPU 코스트가 이상하게 비싸다라는 이슈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퀵셀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의 프리 에셋을 정말 다수 사용한 게임에 사용을 하신 일본 클라이언트들이 직면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바로 모듈러 에셋과 루멘 카드의 문제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에셋이란 예를 들어서 집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집을 하나의 덩어리의 오브젝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문, 벽 이렇게 파츠로 나누어서 만드는 에셋을 말합니다. 집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파츠를 조합해서 모델링을 하는 기법입니다. 모듈러 기법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요. 다음은 루멘 카드입니다. 루멘은 GI를 고속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각 오브젝트에 루멘 카드라고 하는 간이 평면이라고 할까요? 프레임으로 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루멘 카드는 각 스태틱 메쉬를 사전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플한 메쉬이죠. 심플한 프레임이죠.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시티 샘플에서 루멘 카드를 시각화한 예시입니다. 다양한 오브젝트에 루멘 카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루멘 카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의 내부 이런 통로 같은 복잡한 메쉬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 형태에 맞는 적절한 루멘 카드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멘의 GI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의 핑크색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루멘 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서 루멘이 적절하게 쉐이딩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루멘을 사용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규칙으로 복잡한 형상을 만들고 싶다면 GI를 똑바로 추출하고 싶으시다면 모듈러 에셋을 사용해서 심플한 오브젝트의 집합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그래서 루멘을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드실 때의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이때 또 모듈러 에셋에서 작성하는 것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티 샘플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 모듈러 에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에셋이 루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한 빌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루멘 카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량의 루멘 카드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부하라든지 소비 메모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 CT 샘플은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트릭스도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리얼 엔진에는 루멘 카드를 정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의 레이 트레이싱 그룹 아이디라는 것인데요. 이 값을 동일하게 설정한 오브젝트는 루멘 카드를 함께 생성해 줍니다. 이게 그 동영상의 예시입니다. 이 레이 트레이싱 그룹이라는 이름인데요. 소프트웨어 레이 트레이싱이든 하드웨어이든 상관없이 설정값이 동일한 오브젝트라면 루멘 카드는 하나로 정리되게 됩니다. 실제로 CT 샘플을 보시면 각 건물의 레이 트레이싱 그룹 아이디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하나의 루멘 카드로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서 루멘 카드의 숫자는 극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처리 부하를 줄이게 되고 루멘 라이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다시 처음의 문제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루멘카드는 심플한 형상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의 내부 같은 복잡한 형상을 만들고자 하시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에셋으로 만들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모듈러 에셋으로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루멘카드로 하나로 합쳐버리게 되면 결국 집의 내부에서는 올바르게 쉐이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티 샘플 모든 건물이 루멘카드가 각각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시티 샘플에서는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게 되는 셈입니다. 하나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실제로 물론 건물 내부에 뭔가를 만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올바른 라이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부하를 줄이고 건물 외관의 GI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루멘카드를 하나로 합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건물 내부의 라이팅은 보장되지 않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외관과 내부를 동시에 성립시키는 루멘의 메커니즘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적으로 건물의 바깥 부분 안쪽이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루멘카드 계산을 바깥에 있을 때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부에 있는 표시를 온오프로 설정하는 등 조금 더 게임 로직 측에서 조정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퀵셀 에셋을 사용할 때의 큰 문제는 루멘이었는데요. 나나이트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뭇잎이라든지 나무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언레인 엔진 5.3에서는 나나이트가 마스크드 처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이 마스크드 계산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등 콘솔에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퍼포먼스를 고려하면 나뭇잎 등을 나나이트로 마스크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제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위라든지 줄기는 나나이트의 오브젝트로 만들고 나뭇잎이라든지 그런 마스크드 오브젝트는 비나나이트로 하자, 나나이트를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좋은 생각일까요? 다시 루멘카드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루멘이라든지 VSM의 내부 계산은 나나이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나이트 오브젝트가 고속으로 처리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앞서 설명을 통해서 루멘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루멘 안에서 어떻게 계산을 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나이트가 아닌 오브젝트를 렌더링 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 각 루멘 카드가 일면씩 한 장씩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총 6장이 있으면 6번 드로우 콜이 발생합니다. 그럼 나나이트의 오브젝트를 보면 이쪽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나이트는 독자적인 루멘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저 폴리곤이라 할지라도 나나이트 오브젝트로 만드는 편이 VSM이라든지 루멘을 더욱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루멘이나 VSM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모든 오브젝트를 나나이트로 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루멘이라든지 VSM을 사용하고 나무라든지 풀 같은 마스크드 오브젝트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싶으시다면 만약 그것들이 나나이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처리 부하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루멘이라든지 VSM 사용을 포기하고 언리얼 엔진 4의 그 오래된 라이팅 방식을 고집하는 개발자분들도 많으십니다.
다만 포트나이트에서는 이제 블로그에서도 제가 공개를 해놨는데요. 나뭇잎을 폴리곤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나이트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섹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메가스캔 등을 포함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에셋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셋은 항상 그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넣어보면 과부하에 걸리거나 올바르지 못한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장면, 오브젝트가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기술, 루멘이라든지 VSM이 잘 적용을 하는지, 적용이 되는지 처리 부하를 포함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호환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의 개발자들, 특히 게임 개발자들이 이제 언리얼 엔진 5를 사용하면서 곤란을 겪었던 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더욱더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문제점을 세 가지 꼽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획신적인 그래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매년 고품질 데모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만능은 아닙니다.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에픽게임즈에서는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게 불가능한지를 아시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훌륭한 그래픽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대치가 조금 더 명확해지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